친정아빠 죽은 게 벼슬이야? 당장 주소 불러! 쫓아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친정아버지 발인 날 위로는커녕 죽은 사돈을 모욕하며 패악질을 부리는 시어머니.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던 며느리의 입가엔 순식간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주소 찍어드릴게요. 대신 오실 때 청심환 하나는 꼭 씹고 오세요. 며느리를 쥐잡듯 잡겠다며 기세등등하게 달려간 시어머니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부수고 들어갈 그 문 너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의 끔찍한 실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단 10분 만에 시댁일가를 처절한 빚더미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이다 반격. 뿌린 대로 거두는 확실한 인과응보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차디찬 응급실의 백색광이 유나의 파리한 얼굴 위로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칼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던 잔인한 새벽이었습니다. 평생 낡은 야간 경비복 하나를 벗지 못하고 그저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가엾은 아버지였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밤거리를 순찰하시던 아버지가 쩍쩍 갈라진 빙판길 골목에서 그만 밑창 다른 낡은 방 하나가 미끄러지며 홀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던 겁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구급차 소리조차 닿지 않았으니 그 마지막이 얼마나 참혹하고 외로우셨을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다급한 병원에 연락을 받고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응급실로 뛰어들어온 유나는 이미 핏기가 가신 채 하얀 천이 덮인 아버지 앞에서 그만 다리가 꺾이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나 아직 아빠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드렸는데. 제발 눈 좀 떠봐, 아빠. 아버지가 생전에 사계절 내내 두르고 다니시던 보풀 일어난 털목도리에 얼굴을 파묻은 유나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목이 찢어지라 토해내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적막한 영안실 복도를 꽉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상실감을 온전히 쏟아낼 시간조차 가난한 딸에겐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 한 구석에서 장례식장 원묵과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다가와 빈소 차림비와 보증금 결제를 요구했으니까요. 유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것, 먹을 것 다 줄여가며 억척스럽게 모아두었던 유나와 태호의 공동생활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였습니다. 시댁 빚을 갚기 위해 유나가 뼈 빠지게 일하며 매달 채워넣던 그 피 같은 돈을 남편이 홀라당 빼먹어버린 겁니다. 단말기에 꽂힌 카드는 기계의 무미건조한 거부음과 함께 단칼에 뱉어졌습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직원의 말에 유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유나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가락을 달래며 핸드폰으로 은행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핏빛처럼 붉은 글씨로 번쩍이는 알림창 하나가 시야를 꽉 채우며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 1,500만 원 일시불 결제 완료. 결제자는 다름 아닌 가족소통 전문가로 대외적인 칭송을 받는 남편 태호였습니다. 산후조리원? 1,500만 원? 핏기가 싹 가신 유나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초상집 한가운데서 벼락처럼 날아든 기괴한 산후조리원 결제 내역이라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멍해진 머릿속으로 얼음장 같은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곧장 태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시는만 길게 이어지다 끊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할 뿐이었거든요. 장례식장 지하의 퀴퀴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유나의 얇은 겉옷 사이를 파고들며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5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된 전화 너머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경쾌하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몹시 귀찮다는 듯한 태호의 음성이 유나의 고막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나 지금 지방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당장 올라가기가 힘드네. 장인어른 빈소는 네가 알아서 결제하고 먼저 지키고 있어. 나중에 갈 테니까 일단 끊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조한 전자신호만 귓가를 날카롭게 때리며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태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꺼버린 겁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한 하나뿐인 장인의 죽음 앞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작태였습니다. 유나는 결제되지 않은 카드와 핸드폰을 번갈아 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헛기침을 하며 재차 결제를 독촉해오자 유나는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계치로 박박 긁어내야만 했습니다. 제일 싼 곳으로, 평수 제일 작고 구석진 빈소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조문객 하나 없이 텅 비고 썰렁한 빈소 구석에 유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덩그러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놓아두었던 핸드폰 화면이 홀로 밝아지며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 대학교 강연을 돌며 가족 간의 소통과 부부의 신뢰를 부르짖으며 인자하게 웃음 짓는 태호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완벽한 인꼬부부 행세를 하며 두터운 신뢰를 팔아먹는 작자가 정작 장인의 장례식장 보증금마저 싹 다 빼돌려 낯선 여자의 산후조리원에 일시불로 쏟아부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역겨운 대비가 유나에 억눌려 있던 이성의 끈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볼을 타고 뜨겁게 쏟아지던 눈물이 일순간 차갑게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덜덜 떨리던 유나의 두 손에 꽉 힘이 들어가며 흔들리던 눈동자가 어느새 감정이란 것이 완벽하게 거세된 냉혹함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방 일정?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네. 내 뼈를 갈아번 돈으로 지금 어떤 여자 배를 불려주고 있었어. 유나는 입고 있던 검은 상복의 거친 천을 손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어두었던 핸드폰을 단호하게 집어들고 평소 태호가 절대 손대지 못하게 2중 3중으로 잠가두었던 비밀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1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며 치밀하게 관찰해낸 그 천륜을 저버린 인간의 모든 패턴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유나의 손끝에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가엾은 아버지의 초라한 입관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시간. 그 시간 안에 저 역겨운 가면을 남김없이 벗겨내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세상에서 완벽한 경제적 타격을 내려주겠다는 지독한 결의만이 빈소의 묵직한 공기를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화면만을 뚫어지라 응시하는 유나의 붉어진 눈동자 위로 마침내 로그인 성공이라는 글자가 섬뜩한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두 집 살림 증거가 담긴 기막힌 로그인 화면이 번쩍인 지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 조문객 하나 없이 텅 빈 구석진 빈소에는 지독한 정막만이 융단처럼 두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싼 비용으로 빌린 지하의 작은 방은 난방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얇은 상복의 옷깃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나는 핏기 없는 파리한 얼굴로 차가운 장판 바닥에 유령처럼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고추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린 식어 빠진 육개장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향 냄새와 뒤섞인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유나는 그릇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끝에는 시장통 리어카에서 3,000원을 주고 샀던 보풀이 잔뜩 일어난 검은색 싸구려 양말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제 몸에는 돈 10,000원 쓰는 것도 벌벌 떨며 살아온 미련한 며느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릴 적 밤샘 경비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면서도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유나의 손에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했던 아버지의 손바닥 온기가 아직도 선명한데 이제 그 손을 다시는 잡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살아내야 했습니다. 살아서 내 이름으로 빚을 내어 다른 여자의 배를 불린 저 파렴치한 인간들이 어떻게 파멸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유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덩이를 고추기름 뜬 국물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온 밥알은 마치 거친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슬까슬하게 입천장을 긁어내렸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유나는 턱에 힘을 주며 꾸역꾸역 그 비참한 한 숟갈을 삼켜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고요하던 빈소의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며 바닥에 엎어둔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유나는 혹시라도 사돈의 죽음에 대한 짧은 위로라도 건네려는 걸까 하는 미련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들릴 법한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비싼 도자기 찻잔이 받침대에 놓이는 여유로운 소리가 이질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아버지의 상을 치르며 굳은 찬밥을 씹고 있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한가롭게 호사를 누리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교양 있는 귀부인 행세를 하려 한껏 꾸며내던 나긋나긋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장 바닥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던 여자가 만만한 며느리 앞에서는 기어코 그 오만한 밑바닥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만 겁니다. 너 친정아빠 죽은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니? 어디서 뻔뻔하게 며느리 도리도 내팽개치고 상갓집 구석에 숨어서 핑계질이야. 유나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방끈 짧고 가난하게 자란 티를 꼭 이런 데서 낸다니까. 평생 남들 자는 새벽에 남의 건물이나 지키며 굽신거리던 위인이니 자식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켰을 리가 있나? 근본 없는 것들은 꼭 이럴 때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야. 순간 유나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무릎 위를 덮고 있던 낡은 상복 치맛자락이 구겨지도록 꽉 틀어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압박감이 전신을 짓눌렀지만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가 덮고 계시던 하얀 천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수화기 너머로 짐을 싸들고 찾아가 그 화려한 얼굴에 국물이라도 끼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덜덜 떨리는 턱에 힘을 주며
치밀어 오르는 첨부를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섣불리 감정을 터뜨려서는 저 탐욕에 눈먼 인간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 없다는 소름 돋도록 냉정한 이성이 그녀의 본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쩍쩍 갈라진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짜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아직 발인도 안 끝났습니다. 발인도 안 끝난 상주한테 제사 음식 하러 오라니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영숙이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신경을 거칠게 긁어내렸습니다. 그녀가 목에 두른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교만하게 매만지는 모습이 눈앞에 훤히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사돈의 비통한 죽음조차 그저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 취급을 하는 작태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대꾸하는 꼬라지 좀 보소. 사람 죽은 집이라고 세상이 멈추는 줄 아는 모양이네. 산 사람 먹고 살 국리도 생각해야지. 내 임플란트 날짜 잡혀 있다고 저번 주부터 말했어. 내 아빠 장례 치른다고 내 이빨 빠진 채로 늙은이 취급받으며 살라는 거냐? 돈이라니요. 너 어차피 내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은 거 다 알아. 징징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1,500만 원 보내. 안 보내면 당장 내일 발인 날 내가 직접 쫓아가서 내 오만한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알았어. 생명을 옥죄는 건조한 전자신호만이 귓가를 날카롭게 때리며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유나는 먹통이 된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린 육개장 그릇 앞에서 찬 바닥에 무릎이 부서지도록 털썩 꿇고 말았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앙상한 어깨만 덜썩이는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정경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과 남편의 품위 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건만 돌아온 것은 하나뿐인 아버지의 죽음마저 며느리의 노동력과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인간 이하의 모멸감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던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어있던 눈동자 속에서 어느새 억울함은 흔적도 없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얼음장 같은 냉혹함만이 또렷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의 태블릿에서 확인했던 그 기막힌 진실들이 다시금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훔쳐 다른 여자의 배를 불리고 있던 남편과 며느리의 뼈를 깎아 귀부인 놀이에 심취한 시어머니, 그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파렴치한들의 뻔뻔한 민낯을 완벽히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짚고 있던 바닥을 거칠게 밀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의 냉기가 얇은 상복을 뚫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단단한 결의를 덮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죽음마저 돈으로 계산하겠다 이거지. 유나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음성은 쇳덩이처럼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똑같이 갚아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그 알량한 돈으로 가장 처절한 밑바닥이 어떤 건지 뼛속 깊이 새겨줄 테니까. 유나는 상복 주머니에 핸드폰을 깊숙이 찔러 넣고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운명의 발인 날 아침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8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녀의 피 맺힌 결심을 알리는 듯 영정 앞의 향 연기가 매서운 틈새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꼿꼿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앞둔 칠흑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유나는 빈소에서 입을 여벌의 상복과 필요한 짐을 챙기기 위해 잠시 남편 태호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어록에 차갑고 단호한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지만 거실에는 온기 하나 없이 지독한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텅 빈 집안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현관에 들어선 유나의 시선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투명한 병원 비닐봉지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건네주었던 아버지가 쓰러지실 당시 몸에 지니고 계셨던 유품들이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아버지의 낡은 방 하나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뒷굽이 한쪽으로 완전히 닳아 비스듬하게 무너져 내린 데다 터진 틈새 사이로 노란색 본드를 덕지덕지 발라놓은 참으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 밑창 다 다른 신발을 신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년 넘게 영하의 밤거리를 절뚝이며 걸으셨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유나는 짐을 싸는 것도 잊은 채 비닐봉지 안에서 칙칙한 검은색 겨울 점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간 교대 근무를 나갈 때마다 교복처럼 입으시던 옷이었지요. 소매 끝이 하얗게 달아해진 그 점퍼에서는 아버지가 졸음을 쫓기 위해 밤마다 타드시던 값싼 믹스커피의 달착지근한 냄새와 매서운 밤 공기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유품으로 챙겨가려 그 허름한 점퍼를 가슴에 품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안주머니 쪽에서 무언가 빳빳하고 메마른 종이가 스치는 낯선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주머니 깊숙이 손을 밀어넣은 유나의 굳은 손가락 사이로 노란색 고무줄이 칭칭 감긴 물건 하나가 딸려 나왔습니다. 고무줄을 벗겨내자 모서리가 다해져서 너덜너덜해진 낡은 종이 통장 하나가 유나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웬 통장을 이런데 품고 다녀? 유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매달 50만 원씩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채워 넣은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계로 찍힌 잉크가 흐려질 만큼 오랜 시간이 담긴 통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선명하게 찍힌 잔액은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커다란 바위로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유나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리며 시야가 뿌옇게 번지는 순간 통장 갈피에 끼워져 있던 작고 누런 메모지 한 장이 바닥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달력 뒷면을 대충 찢어 만든 그 종이 위에는 돋보기가 없어 줄 칸마저 이리저리 벗어난 아버지의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가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 유나. 시댁 대출금 갚는다고 기죽지 말라고 애비가 모았다. 밥 굶지 말고 살아라. 순간 차가운 바닥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관절염 약값이 아까워 파스 하나를 반으로 잘라붙이면서도 행여나 자기 딸이 시댁에서 돈 문제로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악착같이 이 돈을 모아두셨던 겁니다. 자식 하나 기살려 보겠다고 밤잠을 반납하고 언손을 불어가며 모은 노인의 그 처절한 희생을 마주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메모를 확인한 유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낡은 점퍼를 부둥켜 안은 채 바닥에 풀썩 엎드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계절 내내 목에 두르고 다니시던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털목도리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가슴 밑바닥부터 박박 긁어 올라오는 처절한 통곡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이 남편 태호의 대외적인 체면을 챙겨주고 뻔뻔한 시어머니 영숙의 임플란트 값을 대느라 뼈 빠지게 바둥거릴 때 아버지는 그 얇은 점퍼 하나로 칼바람을 맞으며 이 숭고한 피값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바보같이 왜 아빠 몸 다 망가뜨려가며 이딴 걸 모아. 나만 호강해서. 미안해. 아빠 어떻게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서 미안해. 제발 눈 좀 떠봐. 아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죄책감 속에서 오열하던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그녀의 눈빛은 이내 더없이 차갑고 단단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유나의 붉은 시선이 향한 곳은 안방 한 구석에 자리한 남편 태호의 굳게 닫힌 전용 서랍장이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마주했던 그 역겨운 최고급 산후조리원 1,500만 원 결제 문자와 친정아버지의 장례식을 내팽개치고 딴 여자와 잔을 부딪히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슬픔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베일 듯 팽팽하고 감정이라곤 완벽하게 도려낸 듯한 냉혹한 공기만이 거실을 지배했습니다. 유나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피가 엉겨붙은 통장과 메모지를 가슴 깊이 터질 듯이 꽉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실에 있던 공구함에서 장도리를 꺼내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쇳덩이가 허공을 가르며 태호의 서랍장 자물쇠 위로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단단한 나무판이 쩍하고 갈라지며 굳게 닫혀있던 서랍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그 안에서 고급 봉투에 담긴 낯선 여자의 초음파 사진 여러 장과 유나의 명의를 감쪽같이 도용해 받아낸 수억 원대 사모펀드 불법 대출 계약서가 쓰레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10년을 얼음장 같은 길바닥에서 뒹굴어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천륜을 저 인간은 아내의 이름으로 빚을 내어 상간녀에게 수억 원의 돈줄을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유나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 자국은 이미 차갑게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핏발선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하게 감정이 거세된 지독한 결의만이 그녀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발인이 시작될 아침 9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유나의 꽉 담은 입술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열렸습니다. 아빠, 이 거룩하고 귀한 돈, 나 절대 헛되게 안 써. 내 피 빨아먹고 내 명예 도용해서 호의호식하는 저 파렴치한들, 오늘 완벽하게 숨통을 조여버리고 사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할게. 그녀는 손에 쥔 상간녀의 초음파 사진을 갈갈이 찢어 바닥에 던져버리며 입고 있던 검은 상복의 옷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과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서랍 안쪽에는 겹겹이 쌓인 대학 전공 서적들 아래로 교묘하게 파놓은 비밀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나는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잦은 외박을 수상히 여겨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린 거액의 결제 알림은 그동안 모아둔 의심의 조각들을 맞춰주는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유나는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최신형 태블릿 PC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평소 기계치라며 휴대폰 은행조차 아내에게 맡기던 남편이 집안의 공용 와이파이조차 연결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만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차갑고 단호한 비밀번호 입력창이 켜지며 유나의 핏기 없는 파리한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추었습니다.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아내의 직감이 매섭게 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화면의 키패드를 두드렸습니다. 남편 태호의 생일 4자리와 시어머니 영숙의 생일 4자리를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자신과 보낸 10년의 세월은 단 한 자리도 포함되지 않은 그 이기적인 번호를 누르자 화면은 잠시 정지하더니 이내 잠금이 풀리며 기괴한 속살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진첩 폴더를 누른 순간 유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눈이 부시도록 따사로운 채광이 쏟아지는 고급 신축 아파트의 거실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최고급 수입산 가죽 소파 위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은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태호가 여자의 불룩한 배에 귀를 대며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행복한 남편처럼 활짝 웃고 있는 전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 구역질 나는 사진 우측 하단에 찍힌 날짜를 확인한 유나의 온몸이 바위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달은 시어머니 영숙의 갯돈을 메워주느라 생활비가 모자라 유나가 며칠 내내 보일러조차 끄고 전기장판 하나로 매서운 겨울밤을 버티던 바로 그 시기였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마트 할인 두부로 끼니를 때울 때 저 금수만도 못한 작자는 다른 여자에게 유기농 딸기를 입에 넣어주며 희해낙낙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구역질 나는 짓거리였구나. 유나의 메마른 입술 틈새로 얼음장 같은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핏발선 눈동자가 화면을 매섭게 훑어내렸습니다. 태블릿 안에 저장된 메일함에는 더욱 경악스러운 진실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편지함에 보관된 한강뷰 아파트 전세 계약서 스캔 파일. 계약자의 이름은 사진 속 젊은 여자인 이지연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수억 원대 보증금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유나의 명의를 감쪽같이 도용해 끌어다 쓴 제2금융권의 불법 대출금이었습니다. 아내가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 올린 피 같은 신용등급을 도둑질하여 다른 여자의 호화로운 둥지를 꾸며주는데 통째로 갖다 바친 겁니다. 탐욕의 눈먼 자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첨부된 또 다른 파일은 상간녀 이지연의 친오빠가 운영한다는 유령 투자 회사의 사모펀드 약정서였습니다. 이 역시 유나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수억 원의 빚을 끌어다 투자금 명목으로 밀어넣은 완벽한 사기이자 경제적 몰락의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자신의 아버지는 딸이 시댁에서 흠잡힐까봐 밑창 다 다른 방 하나를 신고 10년을 얼음판 위에서 뒹굴어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저 금수만도 못한 작자는 아내의 이름으로 감당 못할 빚에 늪을 파놓고 상간녀 집안의 물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손톱 끝부터 정수리까지 저릿한 마비가 찾아올 지경이었습니다. 가족소통 전문가, 뚫린 입이라고 방송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내 이름으로 빚을 내서 주제도 모르는 상간녀 배를 불리고 있었어. 유나는 쥐고 있던 태블릿의 모서리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와중에 화면 상단에 뜬 메신저 대화 캡처본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강렬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빙판길에서 고독하게 돌아가셨던 어제 새벽 응급실 복도에서 유나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며 눈물을 쏟아내던 바로 그 시각에 태호가 상간녀 이지연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인어른 일 때문에 내 일정이 다 꼬였네. 장례식장은 눈도장만 찍고 금방 갈게. 조리원 특실 결제한 영수증 보냈으니까 당신은 우리 아기 생각해서 푹 쉬고 있어.
그 악마가 쓴 것 같은 문장을 읽어내려간 유나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인간적인 미련이나 슬픔조차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자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는 차갑게 가라앉은 도끼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유나는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 업무용 대용량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연결해 그 안에 담긴 위조 계약서, 초음파 사진, 두 집 살림의 자금 출처와 불륜 메시지까지 단 하나의 파일도 남김없이 싹 다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초록색 진행률 바가 쉴 새 없이 차오르는 동안 유나는 지갑 가장 안쪽에 꽂아두었던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몇 달 전 회사 업무로 알게 되었던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독종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감정 낭비는 오늘부로 끝났어. 너희들에게 남은 건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완벽한 파산뿐이니까. 어느새 창밖으로는 푸르스름한 새벽 여명이 무겁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유나의 두 눈은 사냥감을 앞둔 굶주린 포식자처럼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무미건조한 알림이 뜨자 그녀는 연결된 선을 단호하게 뽑아내며 외장하드를 상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운명의 발인 날 아침 거실 벽시계의 바늘은 어느덧 7시를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입관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시간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보풀 일어난 낡은 털목도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마치 전장으로 나서는 장수가 갑옷을 두르듯 그 낡은 목도리를 검은 상복 위에 단단하고 정갈하게 감아맸습니다. 목덜미를 묵직하게 감싸는 거칠고 투박한 털실의 촉감이 마치 아버지가 뒤에서 어깨를 꽉 잡아주며 지켜보는 듯한 먹먹한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유나의 핏기 없는 입가로 감정이란 것이 완벽하게 도려내어진 냉혹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네가 방송에서 그토록 치장에 댄 대학 교수라는 그 알량한 가짜체면 오늘 내 손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찢어 발겨줄게. 유나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매캐하고 묵직한 단내를 품은 향 냄새가 융단처럼 짙게 가라앉은 검은색 웅구차 아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피가 말라붙은 유나는 핏기가 가신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무릎 위에 놓인 하얀 도자기 유골함을 끊임없이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야간 경비복을 껴입고 살을 내는 밤거리를 헤매며 모은 5천만 원.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긴 그 낡디낡은 통장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유나는 아직 희미한 온기가 묻어나는 듯한 유골함 표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아버지의 해진 겨울 점퍼를 꼭 닮은 잿빛 하늘이 무심하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고 엔진의 무거운 진동만이 그녀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며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무게가 짓누르던 고요한 차 안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기며 날카로운 휴대전화 진동이 유나의 허벅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까만 상복 주머니에서 꺼낸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자금으로 호화로운 사모님 행세를 누리며 평생 가난한 친정아버지를 벌레 보듯 모욕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유나가 느릿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악다구니가 좁은 웅구차 안의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너 이 독한 것.
하늘 같은 시댁 재산은 쏙 빼먹고 도대체 어느 구석에 처박혀서 숨어 있는 거냐? 수화기 너머로는 뾰족한 구두굽이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아스팔트 위를 신경질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친 소리가 적나라하게 전해졌습니다. 거칠게 택시 문을 열어젖히며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 영숙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손에 잡힐 듯 훤히 그려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방금 불길 속으로 떠나보내고 뼈가루를 품에 안은 며느리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예의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하게 오만한 음성이었습니다. 가방끈 짧고 없이 잘한 티를 꼭 이런 데서 내는구나. 아빠 죽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유난을 떨어. 장례식 핑계 대면서 우리 집안 능멸하는 짓거리도 오늘이 끝이다. 발인 끝났지? 당장 너 숨어있는 주소 불어. 유나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에 입술 안쪽을 이로 꽉 눌렀습니다. 바짝 말라있던 살같이 속절없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혀끝을 맴돌았지만 유나의 핏발 선 눈동자에는 일말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 남편 태호의 태블릿에서 보았던 끔찍한 잔상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상간녀 이지연의 남산만 한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입에 과일을 넣어주던 남편의 가증스러운 미소가 뇌리를 스치자 펄펄 끓던 심장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 없이 뻗대고 있어? 주소 당장 안 불어?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그 건방지고 방자한 머리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쥐어뜯어 놓을 테니까. 이성을 잃고 악에 바친 영숙의 폭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유골함을 감싸 쥔 손가락 마디에 하얗게 핏기가 가시도록 힘을 주며 운구차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슬픔에 잡아먹혀 허덕이던 가여운 딸은 그 잿빛 하늘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두 눈은 완벽한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천천히 고르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 주소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무도 순순하고 기계적인 대답에 전화기 너머에서 씩씩대던 영숙이 당황한 듯 거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호의 태블릿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상간녀 이지연의 주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한강뷰 아파트의 동호수를 문자 입력창에 또박또박 쳐넣었습니다. 평생 허영심 하나로 며느리를 짓밟아온 시어머니가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한 며느리의 퀴퀴한 단칸방 대신 입구부터 번쩍이는 황금빛 대리석 바닥을 마주하게 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유나는 메마른 눈동자로 무릎 위에 유골함을 한번 깊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스라한 미소를 띠며 짧은 문자 한 통을 덧붙였습니다. 가시면 어머님이 평생 그토록 자랑하시던 귀한 아드님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실 때 청심환 하나는 꼭 씻고 오세요. 메시지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진동이 묵직하게 손바닥을 울렸습니다. 까만 상복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깊숙이 찔러 넣은 유나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털목도리를 목에 단단히 두르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털실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가 등 뒤에서 어깨를 감싸주는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단 10분 뒤면 오만한 시댁 일가가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거짓된 세계는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릴 터였습니다. 검은 운구차는 아버지를 모실 장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고
유나의 시린 가슴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응징의 싹이 매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례식장 근처에 와 있던 영숙에게 유나가 보낸 그 아파트는 택시로 10분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평생을 허영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 살아온 시어머니 영숙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기 위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탁 트인 강이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신축 아파트의 복도. 영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쿵쾅대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핑계로 하늘 같은 시댁 제사를 빼먹은 며느리가 재분수도 모르고 남의 비싼 아파트에 숨어 파출부 노릇이나 하며 푼돈을 벌고 있을 거라는 괘씸한 확신뿐이었습니다. 감히 쥐뿔도 없는 친정아빠 장례 치른답시고 유세를 떨어 그 빚 갚으려고 여기서 남의 집 바닥이나 닦고 있는 주제에 영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두꺼운 철제 현관문을 손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이 번갈아 두꺼운 철판 위를 후려칠 때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참다 못한 영숙이 도어락을 억지로 뜯어낼 기세로 손잡이를 마구 흔들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거사, 당장 문 열지 못해?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끊어?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뻗대고 있어.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굳게 닫혀있던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짧은 기계음이 울리더니 육중한 현관문이 천천히 틈을 보였습니다. 영숙은 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굽 높은 구두를 신은 발로 신발장 안을 거칠게 짓밟고 들어갔습니다. 미쳐서 남의 집 구석에 기어들어가 지금 나랑 장난해. 사납게 소리치며 거실 한가운데로 돌진하던 영숙이었습니다.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장미향 디퓨저 냄새가 훅 끼쳐오는 그 낯선 공간에서 영숙의 기세등등하던 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벽에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핏발선 시선이 닿은 곳은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통유리창 앞 최고급 가죽 소파 위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숙이 평생 하늘처럼 떠받들며 흠집 하나라도 날까 노심초사 애지중지 키워온 그녀의 분신 귀한 아들 태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숙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다정하고 달콤한 얼굴로 말입니다. 가족 소통 전문가라며 점잖게 방송에 나오던 아들 태호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낯선 젊은 여자의 옆에 찰거머리처럼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음포크에 찍힌 새빨간 딸기를 정성스레 여자의 입에 먹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여긴 도대체 어떻게... 현관에 선 영숙과 정면으로 벼락처럼 눈이 마주친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덜덜 떠는 손에 들고 있던 새빨간 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기는 번쩍이는 하얀 대리석 위를 핏방울처럼 붉게 물들이며 처참하게 굴러갔습니다. 태호의 옆에 바짝 기대 앉아 있던 상간녀 이지연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눈으로 불룩한 배를 감싸주며 소파 깊숙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며 티끌 하나 없이 넓은 거실 곳곳을 미친 여자처럼 배회했습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떡하니 자리 잡은 수백만 원짜리 수입산 원목 아기 침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흩어져 있는 수십 장의 태아 초음파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의 숨통을 조인 것은 거실 벽면을 통째로 가득 채운 대형 캔버스 액자 속 태호와 상간녀 이지연의 환한 입맞춤 사진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며느리를 짓밟으며 우월감 하나로 버텨왔던 영숙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훌륭한 대학 교수라며 허영과 체면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렸던 영숙의 견고한 세계가 그 알량했던 자부심이 형체도 없이 쩍쩍 갈라지며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야, 내 아들, 그 귀하고 잘난 내 아들 태호야, 네가 도대체 왜 여기서 저 낯선 여자 배를 문지르고 있어. 극도의 인지 부조화를 견디지 못한 영숙의 목소리가 쇳소리를 내며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두 눈으로 멀쩡히 보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늙은 뇌가 억지로 거부하며 맹렬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치밀어 오르는 비명을 억지로 집어삼키며 뒷걸음질 치던 영숙은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이 꺾이듯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푹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왜? 바닥에 엎어진 영숙의 입술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숨구멍이 턱턱 막혀오며 가슴을 쥐어뜯는 그녀의 입가에 파르르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눈동자의 초점이 풀린 채 바닥을 비참하게 기어다니는 그 꼴은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악다구니를 퍼붓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지옥이 된 거실 한가운데로 굽낮은 낡은 구두가 바닥을 딛는 차분하고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달짝지근한 디퓨저 향기를 단숨에 집어삼킬 만큼 짙은 장례식장의 향 냄새를 머금은 검은 그림자가 열려있던 현관문 너머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단정하게 꽂힌 하얀 상장 리본핀, 그리고 새까만 상복 위로 단단하게 두른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고 해진 털목도리,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폐악질 앞에서 눈물조차 모두 말라버린 감정이 철저히 메마른 얼굴의 윤하였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헐떡이는 시어머니 영숙과 사색이 되어 덜덜 떠는 남편 태호를 빙그레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하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머리채 뽑으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거실 바닥에 엎어져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는 시어머니 영숙, 그리고 사색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남편 태호. 순식간에 아수라장의 지옥으로 변해버린 최고급 한강뷰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로 상복을 입은 윤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아의 굽낮은 검은 구두가 황금빛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그녀의 옷깃에 깊게 배어있던 싸구려 장례식장의 매캐한 향 냄새가 거실 전체를 무겁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고급 수입산 디퓨저의 달콤한 향기는 순식간에 장례식장의 묵직한 죽음의 냄새에 완벽히 잡아먹혔습니다. 윤아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하고 낡은 누런 서류 봉투를 태호와 상간녀 이지연이 마주 앉아 희희낙낙하던 최고급 천연 대리석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무거운 서류 뭉치가 단단한 돌판 위에 부딪히며 테이블 전체를 흔드는 둔탁한 충격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거칠게 찢어진 봉투 입구에서 하얀 종이 무더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호가 윤아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다 억지로 받아낸 수십억 대의 불법 대출 위조 서류들,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끌어다 쓴 끔찍한 사채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새하얀 종이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핏빛 딸기 위로, 그리고
상간녀가 애지중지 골라놓은 아기용품들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유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구더기를 보듯 형용할 수 없이 끔찍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 태호와 소파 구석에 움츠러든 상간녀 이지연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례식장 텅 빈 빈소에 기어와서 엎드려 상주 노릇을 해야 할 인간이 여기서 이 여자 출산 준비나 하느라 그렇게 바쁘셨구나. 감정이라곤 완벽하게 도려내어진 유나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태호의 굽은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 가족 소통 전문가라며 점잖게 떠들어대던 그 번지르르한 대학 교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미친 듯이 불안한 눈동자를 굴리던 태호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듯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며 유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보, 유나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 서류들은 그냥 투자를 좀 하려다 보니까 명의가. 하지만 유나는 오물이 묻기라도 할 것처럼 황급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혐오스럽다는 듯 거칠게 손을 내저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 몸에 내 그 더러운 손끝 하나라도 닿으면 그 손목부터 당장 부러뜨려 버릴 줄 알아. 내 그 가증스러운 입에서 나오는 역겨운 변명 따위 단 한 글자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유나는 상복 소매를 걷어 손목에 찬 낡은 가죽 시계를 무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 아버지가 홀로 쓰러져 돌아가셨던 그 처절한 새벽부터 빈소를 홀로 지키며 피눈물을 삼키던 지난 사흘의 고통이 고스란히 응축된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시계에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얼어붙은 태호의 심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미 내 변호사 통해서 네가 내 명의로 끌어다 쓴 대출금 지급 정지 절차부터 밟아뒀어. 사문서 위조랑 명의도용 고소장도 다 작성해서 접수할 준비 끝냈고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빼돌릴 수 있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을 거야. 거실을 맴돌던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던 상간녀 이지연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어떤 끔찍한 수렁에 처박혔는지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제 남자의 위기를 견딜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쇳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서 무슨 미친 헛소리야. 오빠가 곧 그쪽이랑 이혼 도장 찍고 나랑 우리 아기랑 이 한강뷰 아파트에서 평생 살기로 했잖아. 오빠가 나한테 주려고 산 내 집이야. 오빠 빨리 저 여자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뭐해.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감싸 안고 눈을 부릅뜨며 악을 쓰는 상간녀의 꼴을 보며 유나의 창백한 입가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서 달콤한 안주인 행세를 꿈꾸던 여자의 얄팍한 환상을 유나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 집? 네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머리 위에 달린 샹들리에, 심지어 네가 방금 마신 거물 한 모금까지 전부 내 이름을 훔쳐다 불법으로 끌어다 쓴 빚더미야. 너네 둘 오늘부로 한 푼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범죄자라고. 알아들어? 상간녀 이지연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던 안주인의 오만함과 여유가 순식간에 새파란 공포로 물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태호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쥐고 흔들었지만 태호는 이미 혼이 완전히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파멸의 선고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어진 채 듣고 있던 시어머니 영숙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대출 위조 서류들을 박박 긁어 모으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우리 태호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앞길 망치려고 그 못 배운 아빠 닮아서 악질적으로 꾸며낸 거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한 아들인데.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손톱이 갈라지도록 서류를 움켜쥐는 영숙의 모습은 처참하고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며느리의 피땀 어린 돈을 뜯어내 호의호식하며 가난한 며느리를 발밑에 벌레 보듯 짓밟던 여자의 너무도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영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유나의 까만 상복 치맛자락을 부여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영숙과 핏발선 시선을 정면으로 맞췄습니다. 유나의 목에 단단히 둘러진 아버지의 낡은 털목도리가 영숙의 파랗게 질린 얼굴 위로 짙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유나는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어머님의 그 대단하고 귀한 아들이 평생 밤잠 못 자며 언손 녹여가며 고생하신 우리 아빠 목숨값 훔쳐서 지은 모래성. 오늘부로 영원히 끝이에요.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떠받들고 좋아하던 그 알량한 돈 때문에 매일매일 피눈물 흘리면서 지옥 바닥을 기어다닐 차례입니다. 유나의 차가운 결정적 타격이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직후였습니다. 사색이 된 태호가 여보, 내가 다 해결할게. 라며 다급히 유나에게 매달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무거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손바닥이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날카롭고 독한 소리가 넓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뺨을 얻어맞은 태호의 고개가 속절없이 꺾였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뺨을 부여잡고 너클 잃은 태호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녀린 척 푸른 배를 감싸 안고 소파에 기대어 있던 상간녀 이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갈구하는 여린 연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돈줄이 완전히 끊겼다는 사실, 여왕처럼 군림하며 깔고 앉은 이 화려한 한강뷰 아파트가 언제 길바닥에 나앉을지 모르는 썩은 빚더미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자의 눈빛에는 독사 같은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못돼먹은 사기꾼,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상간녀 이지연은 악을 쓰며 소파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곁에 있던 태호를 벌레 밀쳐내듯 밀어버리고 현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혼남 꼬리표 달고 있는 주제에 빚만 수십억인 인간을 내가 미쳤다고 만나? 내가 돌았다고 신용불량자 애를 낳아? 내 청춘 물어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다급해진 태호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며 이지연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번지르르한 미소로 가족 간의 믿음을 떠들어대던 대학 교수의 알량한 체면은 그 바닥에 흩어진 대출 위조 서류들과 함께 처참하게 짓밟혀 가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내 인맥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돈을 다시 구해올 테니까 제발, 제발 나버리고 가지 마. 하지만 이지연에게 일말의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뾰족한 구두코로 자신에게 매달리는 태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태호가 억눌린 신음을 토해내며 나뒹굴자 이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문틀에 부딪히며 닫히는 소리가 태호의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마저 끊어내는 단두대의 칼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참하고 구역질 나는 꼴을 바닥에 엎어진 채 지켜보던 시어머니 영숙이 마침내 처절한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을 기어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넋이 나간 아들의 등짝을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천벌을 받을 인간아,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대학 교수가 도대체 왜 저런 근본도 없는 어린애한테 홀려가지고 이 끔찍한 사단을 내체면 내 노후는 이제 어쩔 거야.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던 내 꼴은 이제 어떡하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핏줄과 지독한 모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영숙과 태호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돈이라는 욕망의 껍데기가 벗겨지자마자 추악한 밑바닥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한때 완벽한 가족과 운명적인 사랑을 연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오물통 밑바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물어뜯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구역질 나는 자멸의 현장을 길가에 나뒹구는 파리를 보듯 지독하게 건조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까만 상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가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을 켜자 텅 빈 장례식장 빈소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핏발선 눈으로 미리 작성해 두었던 이메일 창이 떠올랐습니다. 수신이는 태호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윤리위원회 전체, 그리고 그가 가족소통 전문가로 고정 출연하며 위선을 떨던 방송국 교양 프로그램의 메인 PD와 작가진들이었습니다. 첨부된 압축 파일 안에는 태호의 추악한 불륜 증거 사진들과 장례식 당일 상간녀에게 보낸 끔찍한 조롱 메시지, 그리고 아내의 명의를 도용해 빚어낸 거액의 사기 대출 서류들이 단단한 족쇄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면 위로 손가락을 올린 채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 엉켜 바닥을 구르는 두 사람을 향해 아주 낮고 차분하게 의조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벽한 사회적 매장을 시작해볼까? 유나의 손가락이 일말의 미련 없이 전송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다는 경쾌한 알림이 거실의 아우성을 뚫고 짧게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태호의 사회적 생명과 남은 인생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가장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지옥의 단일초도 머무르지 않고 매몰차게 뒤돌아 현관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굽 낮은 구두가 현관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등 뒤에서는 닫힌 문을 뚫고 영숙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모든 것을 잃은 태호의 처절한 절규가 한데 엉켜 미친 듯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자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겨울 공기가 유나의 창백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린 바람은 지난 며칠간 가슴을 짓누르던 썩은 공기를 모두 밀어내듯 그 어떤 순간보다 맑고 시원하게 유나의 허파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닮은 잿빛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까만 상복 위로 단단히 여며둔 아버지의 낡은 털목도리를 얼어붙은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털실 사이로 어린 시절 얼어붙은 딸의 두 손을 쥐고 입김을 불어주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댁의 멸시와 남편의 배신 앞에서도 독하게 참아냈던
유나의 메마른 두 눈에서 마침내 뜨겁고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피눈물로 모은 돈, 그 파렴치 한들 무덤 파는 데 썼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유나는 털목도리에 얼굴을 묻으며 젖은 목소리로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더는 바보같이 멍청하게 안 살아. 누구한테도 짓밟히지 않고 똑바로 아주 잘 살게 지켜봐줘. 폭풍 같던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 뒤 대한민국 최고 학부라 불리는 명문대 캠퍼스 안이었습니다. 태호가 평생의 훈장처럼 여기며 거들먹거리던 교수 연구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하게 파인 채 너클 놓고 앉아있던 태호의 위로 단단하게 재본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무자비하게 날아들었습니다. 종이 뭉치가 태호의 안경을 날려버리고 뺨을 매섭게 후려치더니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바닥까지 실추시킨 교직원에게 발부되는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신성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서류를 집어 던진 노 교수, 학과장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연구실 밖 복도에는 이미 역겨운 소문을 듣고 몰려온 조교들과 교직원들이 멸시와 조롱 섞인 눈초리로 태호를 벌레 보듯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결한 엘리트 지식인으로 겹겹이 포장해온 태호의 알량한 가면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져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기어나가서 가족소통 전문가라고 그렇게 점잖게 혓바닥을 털어대더니 조강지처 아내 명의를 도용해서 수십억 빚을 내고 어린 년이랑 두 집 살림을 차려. 이 앞뒤가 다른 끔찍한 사기꾼. 내일부터 당장 학교에 그림자도 얼씬하지 마. 내 학교에서 당장 짐 싸서 꺼져. 학과장의 호통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진 징계 서류를 주워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고급 가죽 책상 위에 올려둔 태호의 최신형 휴대전화가 발작을 일으키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가 고정으로 출연하며 잘난 척을 해대던 모든 방송국 교양 프로그램 메인 PD들의 일방적인 하차 통보였습니다. 뒤이어 소속 기획사에서 보낸 내용 증명 문자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송 품위 유지 계약 위반에 따른 수억 원대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고였습니다. 몇 시간 뒤 텅 빈 최고급 한강뷰 아파트 거실, 달콤한 수입산 디퓨저 향이 맴돌던 화려한 공간은 이제 온기를 완전히 잃고 무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위에도 번쩍이던 대형 냉장고 위에도 심지어 거실 벽면을 꽉 채웠던 태호와 상간녀 이지연의 대형 커플 액자 위에도 핏자국처럼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 사실이 경찰에 접수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불법 대출금들이 일제히 무자비한 강제 회수 절차에 들어간 결과였습니다. 그 끔찍한 붉은 딱지들로 뒤덮인 거실 한가운데 빈털터리가 된 태호가 무릎을 꿇은 채 길 잃은 들개처럼 처절한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단단히 미쳐서 다 망쳤어. 내 화려한 인생, 내 한강뷰 아파트, 내 교수 자리 내가 어떻게 그 시궁창에서 기어올라 여기까지 왔는데. 태호는 제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조차 영원히 잃어버린 완벽한 세계에 대한 절망을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낮인데도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어느 허름하고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한때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가짜 귀부인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 영숙은 곰팡이 핀 눅눅한 장판 바닥에 초라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그날 밤 며느리도 아들도 곁을 지키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영숙은 결국 몸의 절반을 제대로 쓰기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화점 전용 라운지에서 새끼손가락을 들고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던 그녀는 이제 혼자서는 문 밖조차 나설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영숙은 힘겹게 남은 한쪽 손을 들어 허공을 향해 애처롭게 허우적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그 알량한 허영과 빳빳한 돈다발을 어떻게든 다시 움켜쥐려는 듯한 허망한 손짓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텅 빈 방 안, 탁하게 흐려진 영숙의 눈동자에서 평생을 후회하는 회한의 눈물만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이고, 내 썩어 문드러질 팔자야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꼬. 그 만만하고 바보 같은 며느리, 피 조금 더 빨아먹으려다가 훌륭하고 귀한 내 아들 앞길을 이 못난 애미가 제 손으로 다 끊어먹었네. 내가 내 무덤을 팠어. 발음조차 혀끝에서 뭉개지는 쉰 목소리로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보았지만 그 비좁고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는 영숙의 더러운 후회를 들어줄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는 이토록 지독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파놓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뒹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도심 한복판,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대형 금융사의 바닥 위로 경쾌하고 힘찬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상복과 눈물을 모두 벗어던지고 깔끔하고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은 유나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얼굴에는 더 이상 시댁에 짓눌려 살던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받은 여자의 창백함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창구의 푹신한 의자에 앉은 유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5천만 원의 낡은 적금 통장과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받아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직원이 건넨 마지막 대출 완납 증명서에 부드러운 펜촉으로 반듯하게 사인을 남긴 유나는 세상에서 가장 후련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 명의로 억울하게 얽혀있던 더러운 채무들, 이걸로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정리된 거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을 올가매던 지독한 가난과 과거의 썩은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낸 찬란하고도 당당한 새로운 삶의 눈부신 시작이었습니다.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얼어붙은 골목길의 묵은 때를 포근하게 녹여내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낡고 소박한 노인복지센터 앞마당에는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러난 고기 국밥 냄새가 하얀 김을 피워 올리며 사방으로 훈훈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녀의 몸을 올가매던 무겁고 칙칙한 검은 상복 대신 유나는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연베이지색 니트 위에 깨끗하게 세탁된 하얀 앙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은빛 국자를 쥔 유나는 꽁꽁 언 손과 곱은 허리를 이끌고 찾아오신 동네 어르신들의 스테인리스 그릇마다 푹 고아낸 뜨거운 국밥을 한가득 퍼 담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국물이 아주 뜨거우니까 입천장되지 않게 천천히 불어서 드세요. 고기도 새벽부터 푹 삶아서 아주 연하니까 꼭꼭 씹어 드시고요.
유나는 허리를 굽혀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족하시면 제가 언제든 한가득 더 가져다 드릴 테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든든하게 속 채우세요. 시댁의 지독한 멸시와 남편의 끔찍한 배신 속에서 바짝 말라비틀어졌던 여자의 창백하고 메마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어나 가장 편안하고 온화한 봄바람 같은 미소가 유나의 입가에 눈부시게 번져 있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오전 배식이 모두 끝난 후 유나는 앞치마를 벗어 반듯하게 개어놓고 센터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소중하게 품고 있던 모서리가 다른 두툼한 흰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올겨울에 홀로 지내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셨으면 해서요. 봉투 안을 슬며시 확인한 센터장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빳빳한 수표 다발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유나 씨? 매번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와서 가장 힘든 굳은 일 다 도맡아 봉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황송하고 죄송한데 이렇게 큰 돈을.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는 센터장의 손에 유나는 봉투를 꾹 쥐어주며 한없이 맑은 눈동자로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가요. 평생 그 얇고 낡은 야간 경비복 하나 걸치시고 매서운 겨울 밤바람 온몸으로 다 맞아가며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으신 돈이에요. 제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묵직한 돈이죠. 유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듬뿍 묻어났습니다. 뉴스 보니까 올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대요. 이 돈, 동네에 홀로 지내시는 낡은 단칸방 독거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방한복이랑 두꺼운 솜잎을 사시는데 꼭 좀 보태서 써주세요. 평생 남들 챙기기 좋아하셨던 저희 아빠도 하늘에서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 따뜻한 대화를 곁에서 묵묵히 듣고 계시던 굽은 허리의 한 할아버지가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나의 두 손을 당신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으로 조심스레 그러나 아주 꽉 맞잡아 주셨습니다.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깊게 주름지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의 촉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유나의 아버지, 평생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딸의 손만은 따뜻하게 녹여주려 자신의 체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바로 그 아버지의 거친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탁한 두 눈에는 어느새 뭉클한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딸을 두셨네 그려. 아가씨 얼굴이 참으로 따뜻하고 고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매일매일 자랑스러워 웃으면서 굽어 살피실 겨. 참말로 고마워. 그 투박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에 유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 마지막까지 딱딱하게 뭉쳐있던 시린 멍울마저 봄눈 녹듯 따스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배식 봉사를 모두 마친 유나는 시내 외곽에 한적하고 양지 바른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안하게 잠들어 계신 납골당 안은 구름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맑은 유리문 너머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오면서 직접 고른 작고 소박한 붉은 카네이션 다발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화려한 수입산 꽃도 거창한 대형 꽃바구니도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생전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며 넋을 놓고 바라보시던 붉은빛이 선명한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유나는 까치발을 들어 차가운 유리문 위로 손끝을 다정하게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빈틈없이 단단하게 둘러맨 아버지의 낡고 해진 털목도리에 천천히 뺨을 기대었습니다. 비록 추모공원 창밖으로는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지만 유나의 목덜미를 감싼 이 투박한 털목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완벽하게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과 청춘을 다 깎아내어 딸에게 남겨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근한 사랑의 방패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안 울어. 혼자서 억울하게 숨죽여 울지도 않을 거고 누구한테도 내 소중한 인생 함부로 짓밟히게 놔두지 않을 거야. 유나의 맑은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하고 비참한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희망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그 모진 세월 뼈 깎아가며 다 견디면서 지켜준 내 인생이잖아. 이제 보란 듯이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잘 살게.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 테니까 아빠는 이제 내 걱정 그만하고 거기서 푹 쉬어. 탐욕과 허영으로 똘똘 뭉쳐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던 가짜 가족의 모래성은 처참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영원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희생으로 서로를 품어주던 진짜 가족의 숭고한 사랑만은 이렇게 눈부시게 살아남아 유나의 새로운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시린 겨울 하늘 위로 유나의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가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가난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짓밟고 무시했던 오만한 시댁. 하지만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탐욕으로 쌓은 신기루의 결말은 결국 비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이제 아픈 과거는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따뜻한 온기를 가슴 깊이 품은 채 당당히 새 출발을 하는 유나 씨의 앞날에 눈부신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묵묵히 그 거칠고 모진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보물입니다.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한 유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응원이 낯선 앞길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